저는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한다면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하필 정현주 선배님의 말하기 특강 다음에 제가 저널리즘을 발표하게 되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쾌락 중추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 텔로스 트랙의 뜻과는 달리 저만의 5가지 T, E, L, O, S를 구성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의 시작, 언론인으로의 성장, 실무로의 도약, 전방위적 확장, 그리고 나 브랜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시작입니다. 제가 저널리즘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나운서를 지망했는데요. 현재는 방송기사를 지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계기로 이 꿈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트랙을 시작한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PR, 영상 편집 등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전공 수업이 개설되는데요. 저의 흥미는 오로지 저널리즘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널리즘 수업만 들을 거라면 요건을 채워 트랙이라고도 이수를 해보자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트랙을 시작하였지만 다행히도 미래혁신센터의 서포터즈인 퓨처포터 8기에서 소식지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트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포터즈로서 미래혁신센터의 사업을 취재하면서 제가 이수하는 저널리즘 트랙의 담당 교수님과 해당 트랙을 이수한 학생을 인터뷰하며 트랙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건 아래에 쓰인 작은 글씨는 제가 이수한 수업과 또 그 활동 내역입니다. 특히 트랙의 교과 활동은 저에게 언론인으로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작성 기초 수업부터 뉴스 리포팅 라이팅, 그리고 기획탐사 모드 등 전문가로부터 세심한 피드백을 받으며 기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능력과 소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트랙을 담당하시는 박성희 교수님께서는 저의 미디어 글쓰기와 스피치 수업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수업 중 하셨던 저널리즘에는 인류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널리즘은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인간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학부에는 기자 출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교수님들의 모든 가르침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매번 배웠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학부 생활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 저널리즘에는 인류애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공모전의 제목이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실무로의 도약입니다. 2화에서 새 학기를 마친 뒤 운 좋게도 저는 2학년 2학기에 인턴 기자 생활로 학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에서 연예부 인턴 기자로 6개월간 근무하면서 모니터링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6번의 현장 취재도 경험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맨 위의 기사는 제가 인턴 마지막 기사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의 미담 기사를 작성하는데 어차피 마지막이니 꺼릴 게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작성을 해봤는데요. 팬들이 이 기사를 보고 아래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턴 생활 중 취미였는데 모니터링 중 누군가의 미담을 보면 기사에 한 단락이라도 적어서 그 단락을 공유하는 팬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얻곤 했습니다. 인턴 생활 중 깨달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널리즘 수업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배운 것이 없다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걱정보다는 그 해당 저널리즘 수업 덕분에 훨씬 빠르게 일에 적응할 수 있었고 선배님들로부터도 주제를 잘 잡고 빨리 기사를 쓴다는 칭찬도 자주 들었습니다. 2번째는 결국 저널리즘에는 인류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연예계에는 편견을 가진 채 근무를 시작했지만
언론은 어떤 부서는 나쁜 기자와 나쁜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사를 작성하려는 기자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 분야로의 진출을 확신했고, 마지막 깨달음은 앞으로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방송기자의 꿈은 되레 글을 쓰며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 광의적 확장입니다. 저는 트랙을 기반으로 넓은 공간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음을 자부하는데요. 대학생활 중 1순위 버킷리스트가 교환학생이었던 만큼 저는 24년도 여름 계절 네덜란드 계절학기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독일에서의 1년 방문학생, 그리고 25년 여름 다시 네덜란드 계절학기 교환학생, 그리고 라트비아에서 2주간 여름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트랙 과목 중 9학점을 이수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본교의 쟁점 분석과 토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점 이전한 수업에서는 시위에 관한 논문을 발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5년도 1학기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시위가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때 한국의 개헌 찬반 시위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소개하며 다국적 수강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업 직후에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까지 다가와 너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었다 라고 말을 해주었고, 해당 수업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리서치 보조 제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은 제 모든 대외 활동이자 저의 세상을 넓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요. 본교의 미래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통해 기자 작성 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소속 단체와 관련된 예를 들어 북한과 통일, 장애인 체육, 법무 등을 공부하며 언론인으로서의 지식을 확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널리즘이 저의 사명이자 제 행복의 길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자가 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저널리즘과 학술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시기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주관하는 학술 프로그램 이화 CSSA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해당 학술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접근성과 장애 청년 고용 안정성을 주제로 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팀장이자 언론학도로서 인터뷰 모집부터 인터뷰 과정을 주도하며 팀의 연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전공에서 수백 번 까였던 인터뷰 요청 메일, 그리고 수차례 진행했던 인터뷰의 덕택이 컸습니다. 현재도 미래설계장학금을 통해 전쟁 저널리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방면의 전문가와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저의 역량을 키워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설계로 완성하는 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뭐가 좋아?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기 설계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교과목이 많은 학부에서 트랙을 통해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 전공인 북한학과도 학문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는데요. 안보를 공부하며 시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시사를 이해하니 국제정세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역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트랙은 오직 저널리즘만을 탐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학문적인 지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진로를 더욱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즘은 인간을 실망하게 되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을 꿈꾸거나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것들에게 저널리즘 트랙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한다면 저널리즘 어떠신가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기 도전학기제 팀명 오브 원서운으로 참여한 고수민 양솔 최규리입니다. 저희는 고전의 반열을 오른 작품 M 버터플라이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쓰는 실험 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문과 원어연극회에서 만나 배우, 스태프, 기획자 등으로 활동하며 함께 무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무대 미술, 공연 기획, 학회 진출 등 관련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교내 공연을 넘어 보다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어졌고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전학기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젠더 프리 캐스팅과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해 익숙한 텍스트 그리고 무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을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앞으로 이어질 저희의 다양한 도전들의 초석으로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앤 버터플라이는 1988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국내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20년간 동거한 아내가 중국 공산당의 남성 스파이였음이 밝혀져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프랑스의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오리엔탈리즘과 섹시즘을 비판하는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존 텍스트를 원작자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공연했고 무엇보다 과거 프로덕션들이 남성 캐스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원 여성 캐스트로 새로운 방식의 무대를 시도했습니다. 앤 버터플라이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속 오리엔탈리즘과 섹시즘을 풍자하며 만들어진 여성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실제 무대 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남성 배우가 연기하는 가짜 여성만 존재할 뿐 여성 캐릭터들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캐스트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여성의 신체를 무대의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몸으로 여성성, 더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며 오래된 텍스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문학계에서 확장된 신체의 일부로도 여겨지기도 하는 기술, 특히 미디어 기술을 무대 위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젠더 소행을 비롯해 정체성을 수행하고 구성함이 있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편리해지는 동시대적 감각을 반영하여 스파이 송릴링의 캐릭터를 알고리즘의 환각과 디지털 자아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결된 만큼 이번 도전을 통해 공연 예술계의 미래를 엿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물리적인 예술 관례인 그 예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응하고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작품의 핵심 주제를 3차원 공간과 2차원 화면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험적인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결국 새로운 인식과 관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팀원 개인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 연출, 드라마터브, 기획의 영역에서 전문성 확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행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공연 제작을 위해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공연장 답사, 라이선스 취득, 스터디 및 발제 자료 제작, 팀원 모집과 배역 캐스팅, OT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오브 원소운은 총 20명의 제작진이 참여했고 연출, 배우, 기획 홍보, 무대 미술, 기술, 자막으로 팀을 나누어 작업했습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모든 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공연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중 연출팀은 연출, 조연출, 드라마톡으로 구성되어 공연의 전체 방향과 톤을 잡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출한 작성과 일정 조율은 물론 각 팀 작업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배우 리허설에서 연기를 지도하며 작품의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음은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배우팀입니다. 주 1회 정기 연습을 통해 테이블 리딩 및 블로킹을 하였고 공연 한 달 전부터는 주말 런스루로 전체 흐름을 다졌습니다. 또 저희 공연이 영어 원어 공연이었던 만큼 정기 연습 외에도 별도로 모여 발음, 발성 등 영어 연기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홍보팀입니다. 예비 관객이 공연을 처음 접하는 창구인 만큼 연출팀과 함께 전체적인 프로덕션의 톤 앤 매너를 정하였습니다.
저희 공연은 2030 여성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해 인스타그램과 X에서 중심적으로 홍보해야 했고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웹진, 밈, 쇼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텀블벅 관리, 협찬 제안서 작성 등 대외 홍보와 파트너십 구축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 티켓, 굿즈들입니다. 공연의 성격이 미디어 아트 실험극인 만큼 전체 디자인의 네온, 테크 등의 기반의 비주얼을 사용해 분위기를 통일했습니다. 저희 무대 미술팀은 의상, 소품, 무대 디자인 분장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저희 공연은 80년대 동양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었기 때문에 관객이 그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각적 분위기를 구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대 미술팀이 직접 의상을 제작하거나 대부분 소품 제작을 진행하며 무대의 전체적인 톤을 완성했습니다. 기술팀은 음향, 조명, 미디어 아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음향의 경우 외부 소스를 활용하기도 했고 필요한 장면은 직접 작곡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명은 각 장면에 맞는 컬러톤과 타이밍을 설계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의 핵심인 미디어 아트는 초반 대본 분석부터 스토리보드 제작, 실물 촬영, 그래픽 작업까지 여러 단계의 준비를 거쳐 완성했습니다. 특히 추상적 이미지와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해 인물들의 내면과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자막팀이었습니다. 저희는 원어 대본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닌 원어 그대로 공연을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무대 뒤편에 스크린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한국어 자막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번역본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대본집을 제작해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여러 팀이 함께 움직이는 프로덕션이다 보니 팀 간 소통과 진행 상황 공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한 달 전 중간 발표회를 열어 배우들의 장면 시연, 각 팀의 진행 보고, 그리고 상호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팀은 자신의 파트를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공연은 4일 동안 총 4회 진행되었고 관객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모든 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텀블벅 펀딩 또한 222%를 달성하였고 공연장에는 총 230명의 관객들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실험과 도전을 함께 경험해 주셨습니다. 약 2달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처음 만난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낸 공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들처럼 서로의 노력이 모여 한 작품이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은 온라인 설문 결과 관객 만족도와 추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작품을 처음 접한 관객들도 저희가 의도한 메시지와 형식이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던 점은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관객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관객들은 공연 전에 전원 여성 캐스팅이 원작의 주제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관람 후에는 오히려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SNS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젠더프리 아니면 여배우 중심 공연에 관심 있는 관객층에서 강한 호응이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덕션 전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북과 원어 대본을 번역한 이 대본집을 현장 관객과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세 팀원 모두 이번 도전학기제를 통해 학교 밖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실제 프로덕션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획, 브랜딩, 홍보, 관객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과정을 실전으로 운영하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출 리허설은 연출과 무대 미술을 총괄하며 텍스트를 무대로 재구성하는 과정의 재미와 예술적 확신을 얻었고 드라마터그 최규리는 드라마tur기와 학술 기반 연구를 통해 전문 분야 진로로 확장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전학기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규모의 실험이었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도전학 기제 프로그램과 담당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9기 도전학 기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시험단 소속 오르다 창업 동아리 커넥트 대표를 맡고 있는 하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어 학원에서 근무를 해보셨거나 영어 과외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선생님을 위한 AI 학습관리 서비스 커넥트를 개발 중에 있는 팀입니다. 저도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 학생이 지난주에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학습 계획을 짜놨는데 이대로 그대로 나가도 될까? 계속 확인해야 하고 계속 복습시켜줘야 하고 또 학원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질문하는 범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학생은 이 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만 늘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선생님처럼 학생마다 약한 점을 기억해뒀다가 맞춤 복습 자료를 만들어주고 맞춤 시험 대비 자료를 만들어준다면 나는 질문만 받고 잘 설명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개발한 커넥트는 학생의 정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약점을 진단하고 그 진단된 약점을 기반으로 학습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복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학습 리포트를 만들어서 학업 성취도를 관리하는 올인원 영어 학습 관리 서비스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한 결과로는 학원 2곳, 그리고 선생님 5분, 그리고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 3분과 함께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 2곳과 선생님 5분께 이미 개발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실사용 중에 있는데요. 오른쪽은 저희가 지금 제공 중인 기능입니다. 저희는 차후에는 모든 영어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휘 기능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기출 질문이든 교과서 질문이든 어떤 자료의 PDF든 업로드만 하면 AI가 그 안에서 핵심 어휘를 뽑아줍니다. 그걸 가지고 단어장도 만들어주고 시험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매주 금요일에 지난 7일 동안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학생 개별 복습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동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올해의 계획은 내일부터 어휘 기능, 완성된 어휘 기능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4월에 정식 사업자 등록 후에 그 뒤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어휘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개발하여 6월까지 실제 구독 고객 50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딱 이맘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커넥트도 없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학과를 재학 중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르다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고 배울 수 있었던 점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과외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에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 과목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학생들한테도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일단 수학에서 그게 잘 될까? 정말로 자동화가 될까?
될까? 라는 의구심도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있으면 잘 쓰겠지만 10,000원 이하로만 지불하고 싶다. 광고로 돈을 벌고 우리한테는 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업화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결과였죠. 그러다가 학원을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영어에서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영어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기능을 개발 중이고요. 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어휘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만족도 있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매주 이제 학원과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실제 고객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사업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업 계획서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IR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작성한 사업 계획서인데 노션으로 써서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도 정말 최소 20번은 쓴 것 같고요. IR 발표도 진짜 10번 넘게 지속적으로 무대에 세워주셔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앞에 나오니까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서 땀만 흘리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년 말쯤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내 전공 안에서는 절대 경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리고 고민해본 적 없었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마케팅, 두 번째는 리더십이었는데요. 저는 개발을 주로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은 저랑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굉장히 멋진 사람들을 사로잡는 광고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진행해 본 결과 사실 마케팅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실험해서 사람들이 후킹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과 팀워크인데요. 개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냥 혼자 컴퓨터를 두드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가 많았는데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개발, 사업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일을 잘하지가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이 어떻게 잘 흘러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로서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업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단지 물론 창업이 가장 큰 목표이겠지만요. 나라는 사람이 절대 혼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다른 역량에 대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오르다에서 발표로만 참석했던 이제 일정이고요. 그 외에 교육과 멘토링도 다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기창업자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업이 아니어도 나중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 경험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 말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냥 제가 이 창업 활동을 하지 않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저는 협업과 디자인을 이해하게 되고 단지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된 기능을 사용할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게 되고 시장성과 자금과 여러 가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 동계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주관처인 이화여대 국제교류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교수가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또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해외학습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국제개발 해외탐사 2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1월에 약 9일간 워싱턴 DC와 뉴욕을 잇는 여정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도교수는 오진환 교수님의 인솔 아래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먼저 국제사회 현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글로벌 의제 설정 과정을 체득하고 또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방문하고 또 전문가 브리핑, 질의응답, 그리고 멘토링을 중심으로 현장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에서 보이시는 탐사 일정표에서 보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방문한 기관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기관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UN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요. UN Women, 그리고 UN 본부, 그리고 UN 개발계획, UNDP, 또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인 UN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및 개발금융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월드뱅크와 그 산하기구들을 통칭하는 월드뱅크 그룹, 그리고 IMF,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IDB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한미학술문화교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공공외교를 선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또 스미소니언 아시아미술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는 존스 홉킨스 사이스, 조지 워싱턴 엘리엇 스쿨, 그리고 뉴욕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그리고 이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문한 기관이 정말 많아서 탐사 내용에는 주요 기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좌측에서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저희가 UN 위멘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UN 위멘은 이화와 참 연이 깊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임 이화여대 총장이시자 현재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계신 김은미 이사장님께서 UN 위멘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신선대사로 임명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인지 관련자분들께서 저희를 더욱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HR에서 담당자분들이 나오셔서 UN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입문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측에서 뉴욕 전경과 함께 보실 수 있는 사진은 저희가 UN 개발계획, UNDP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UNDP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개발 보고서를 제작하는 부서에 방문해서 계신 개발경제학자 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고 계시는지 또 인간개발 지수는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UNDP에서 AI의 에이전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셔서 그에 대한 심도 높은 Q&A 세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UN 오차인데요. UN 오차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주의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칙을 UN 오차가 어떻게 그 긴급 구호 자금을 작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좌측에서 보이시는 가장 앞에 안경 쓴 직원분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 직원분께서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질문자의 눈을 너무 마주쳐 주시면서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UN 오차의 사무차장보이신 조이스 문수야 사무차장분님께서 손수 SNS에 이화여자대학교를 태그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의 사려 깊은 질문이 어떤 희망을 보게 해줬다 이런 긍정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탐사의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및 개발 금융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보실 텐데요. 먼저 월드뱅크에 방문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월드뱅크 니가에 방문해서 이제 국내에서 금융권에서 쭉 재직을 해오시다가 40대에 국제기구로 커리어를 전환 후 과감하게 미국행을 선택하신 우리 선배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배님께서 월드뱅크에서 맡고 계시는 재정 리스크 보증 이런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40대 커리어 전환기는 어떠한지 이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드뱅크에서 어떻게 AI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세션으로는 재직하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 배워서 민간 투자가 견인하고 있는 기후금융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IMF를 방문했는데요. IMF에서는 한국 경제학자분 3분을 모시고 IMF에서 어떻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IMF 경제학자가 되는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DB 미주개발은행에 방문을 해서요. 국제기구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제기구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 선배님을 만나 뵙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인데요. 먼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방문해서 국제교육개발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차재 교수님, 선배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커리어 패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엘리엇 스쿨의 어드미션 오피스에서도 나오셔서 어떻게 입학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을 재직하시던 중에 삼성에서 스폰서십을 받으시고 MBA 과정을 시작하신 선배님을 만나 뵙고 NYU 스쿨에 방문을 해서 경영대학원에서 어떻게 MBA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세션에서는 상업,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실파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학부에 방문을 해서 박사과정생 분들 인터뷰하고 또 로스쿨 재학생들도 인터뷰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학술 문화교류 부분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질의응답 세션을 함께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이라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삼성 일가가 총출동을 하고 또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행사가 일어나기 한 열흘 정도 전에 먼저 방문을 해서 이 컬렉션을 담당하셨던 큐레이터 분께 직접 해설을 받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탐사 내용을 끝으로 저희가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와의 밀도 높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장의 인사이트를 흡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글로벌 의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적인 이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역량이 함양되었다는 점인데요. 소개드렸던 것처럼 UNDP에서 발간한 AI 보고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면서 AI가 현재 시대에 어떻게 에이전트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면서 식량, 교육, 그리고 기후 문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특히 국제기구 같은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네트워킹을 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소통 방식 같은 것을 체화할 수 있어서 그걸 또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팀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탐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 학계, 개발금융 등 다양한 진로 트랙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확대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 전문가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전공 선택, 대학원 진학, 그리고 커리어 준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관심 분야를 국제개발협력과 연결하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 탐사의 큰 의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로는 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희 탐사에 연사로 저희를 이제 호스팅 해주신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께서 수년 전 저희와 동일한 탐사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던 저희 프로그램의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탐사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지금 노란 박스 처리되어 있는 활동의 연사분들께서 다 몇 년 전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녀오셨던 선배님들이신데요. 삼성에서 스폰서십을 받으시고 NYU 비즈니스스쿨에서 MBA를 하고 계신 선배님, 5년 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6년 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탐사를 진행하셨던 선배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콜롬비아 로스쿨에 현재 재학을 하고 계셔서 현지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월드뱅크에 계신 선배님도, IDB에서 저희를 인터뷰해 주셨던 선배님도 모두 수년 전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셨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번 탐사의 의의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학부 교육에서 시작하여 현장 경험을 거치고 그 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해서 후배를 양성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선순환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탐사 여정을 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마무리를 하면서 좀 생뚱맞지만 신라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ECC CO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5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 컵라면 과연 저희가 탐사를 갔던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는 얼마에 판매되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드리면 12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16,000원이 넘는 가격이니 10배가 훌쩍 넘죠. 물론 공항이긴 하지만 이만큼 뉴욕의 물가가 정말 높습니다. 제가 컵라면 사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희 탐사가 이렇게 성료되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사를 많이 기획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국제교육팀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탐사 내내 저희를 인솔해주시고 또 모든 기관을 컨택해주셨던 오진환 교수님, 무엇보다도 탐사 현지에서 저희를 너무나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싶어 해주셨던 이와 선배님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든든한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느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이화에서 조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인프라와 기회들이 이화 밖에서 특히 해외에서는 너무나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인데요. 마치 10배를 상회하는 가치가 된 이런 신라면처럼요. 그래서 저 또한 졸업 후에 혹은 10년, 20년 후에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성장을 한 후에 제가 사회 일원이 된다면 또 미래 후배들이 이런 좋은 기회로 전문가나 어떤 연차를 찾는 기회가 있을 때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공유를 해서 그런 이화 선순환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유아인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너무나 큰 잠재력을 이렇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셔서 언젠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시게 된다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많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가 보았던 선배님들처럼 그런 미래의 모습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렇게 이화에 기여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제가 말씀드려보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